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심청전에 대한 본문 활동이랑 학습 활동, 프린트 정리까지 모두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배웠던 내용 바탕으로 중요한 핵심 정리만 프린트 한 장 앞뒤로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조금 진도가 시험 범위까지 다 나가게 되면 조금 일찍 끝내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미리 말하지만, 선생님이 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업을 따라왔는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을 필기를 정리한 거를 줬잖아요. 그 필기가 여러분 교과서와 학습지에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일찍 마치게 되면 선생님이 학교 갔을 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복습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필기가 조금 부족하게 덜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다 정리를 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 전체적인 우리 배웠던 인터넷 강의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선생님도 여러분이 온라인 학습을 잘 따라왔는지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선생님 유튜브 링크에 들어오면 앞서 했던 영상들이 다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복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고 심청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 다 기억나나요? 우리 심청전의 줄거리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학습 활동에서 조금 더 심화되어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심청전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당대의 가치관으로 심청전을 이해하는 방법과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에서 심청전을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다뤄봤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 판서리개 소설부터 해서 심청전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오차시라고 쓰여져 있는 이 프린트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세요. 자, 오차시 해서 이제 고전소설 감상하기 심청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인데요. 일단 선생님이 심청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이 무엇이었죠? 그쵸. 판소리개 소설이라는 갈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자, 판소리개 소설 요걸 보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면 인출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판소리개 소설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죠. 판소리개 사설을 바탕으로 했었고, 그리고 적승문학이었고, 그리고 언어의 이중성. 그래서 이 언어의 이중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운문체, 산문체, 그리고 구어체, 문어체, 그리고 비속어와 한자어, 이렇게 상반되는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이중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장면의 극대화 이런 것들도 다 있었는데, 혹시 지금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인출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판소리개 소설은요, 판소리로 불렸던 노래들을 소설로 옮겨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어떤 계층에서 많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평민계층이 많이 쓰였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전승과 재창작, 개작이 되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향유층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 가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판소리가 지닌 개방적인 면모와 이제 향유층의 다양한 관심사, 수용 태도, 그리고 해학과 풍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해서 대체로 이 판소리 소설의 향유하는 계층은 평민 계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판소리개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인 심청전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살펴볼게요. 갈래는 고전소설 판소리개 소설이고요. 교훈적, 비현실적, 환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당연히 제재는 효심이고 권선징악, 뭐 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특징은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이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이 심청전에도 잘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불교에서 인광보상상, 그래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니까 당연히 유교의 효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청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도교의 신선사상까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인당수 제물이 되는 전반부를 다루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소설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등장인물들을 잘 따라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했었죠. 우리 교과서 상에서는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왔었죠? 소설에서는 이제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심청, 신봉사, 뱃사람들, 장승상댁, 부인 이렇게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등장인물이 이 사람은 이런 인물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심청이의 행동, 인당수에 본인이 희생해서까지 빠진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을 보면 굉장히 효성이 지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희생정신도 강하고요. 그리고 운명에 순응을 하고 있었죠. 내가 이걸 살리려면 인당수에 빠져서 내가 희생을 해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순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는 적극적이기도 하면서요. 당연히 이게 자신의 운명에 순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신봉사죠. 신봉사의 경우에는 무능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딸을 제대로 이렇게 키우거나 뭔가 그 동양미 성백성을 마련할 만한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이 많고 딸을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도 어머니 없이 혼자 키우면서도 그래도 심청이를 제대로 키우려고 젖동량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당시에 여러 판본들을 보면 이 신봉사에 대한 평가라는 것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봉사가 마냥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보다는 나중에는 이렇게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심청이는 이렇게 효성이 강한데 이와 대비해서 신봉사는 철이 없고 이런 모습을 대비하면서 조금 더 심청이의 효심을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조선 후기에 신봉사의 이런 무능력함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뱃사람들이 나왔었죠. 자, 뱃사람들은요, 이제 계약으로 맺어진 사이긴 하지만 심청 부녀를 딱하게 여기면서 배려심 있게 심청이 죽은 후에 이제 신봉사를 잘 챙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홀로 남겨질 신봉사를 위해서 살림을 꾸며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쌀과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 처리가 확실한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장승상댁 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심청전 동화를 뭐 읽거나 듣거나 했을 때도 그렇겠지만 중요 인물들은 뭐 심청이, 신봉사, 뺑덕어미 요 정도가 등장했을 것 같은데, 이 장승상댁 부인이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겠지만 경판본과 달리 완판본에 새로 등장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심청전에 왜 장승상댁 부인을 새롭게 넣었는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장승상댁 부인의 특성은 어땠나요? 심청이와 어떤 관계였고 심청이가 죽으러 갈 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쵸? 심청이를 딸처럼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심청을 무척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물질보다 인간의 정을 중시했죠. 그래서 네가 죽고 나면 그거 눈을 뜬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서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그 돈을 주겠다
라고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심청이에게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성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뭐 심청이나 신봉사 뱃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판본에서 완판본에 오면서 이 장승상댁 부인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도 그래도 유교의 효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런 변화하는 유교에 과도하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효를 실행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효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도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새로운 인식과 시각이 조금 등장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보면요. 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상에서는 265페이지를 펴면 신봉사의 말이 굉장히 길게 그 페이지 전체의 한 절반을 차지할 만큼 신봉사의 말이 길게 적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선생님이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판소리계 소설 특징 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장면이 극대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짧게 신봉사가 그냥 슬프다, 자신이 힘들다 라는 것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길게 늘여놓음으로써 이 사람의 심리라든지 유사한 내용을 길게 열거를 해서 진술을 함으로써 이 신봉사가 격해진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소리계 소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참말이냐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요. 자, 여기도 나와있죠. 자, 관로를 한번 채우면서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관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뭐를 통한 무엇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참말이냐 라고 하면서 같은 말을 뭘 하고 있다? 반복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반복을 하면 어떤 게 드러난다? 운율이 형성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운율을 형성하는 조건은 무조건 어떤 말의 반복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말을 반복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끊어읽는 단위인 음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시된 부분에서는 어떤 것이 반복이 되었는지 전부 찾아볼까요? 그쵸? 비슷한 말, 참말이냐 이런 것들을 반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글자 수, 사사조라고 하죠. 네 글자씩 이어지는 이것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끊어읽는 단위도 네 단위로, 네 묶음으로 끊어읽는 이 사음보의 운율도 사음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음도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랑 교과서에서 할 때 한 번씩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끝나고 뭐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265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반복이 드러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사사조, 뭐 사음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운율이 형성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일까요? 이제 관로 속에는 구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판소리계 소설은 당연히 이제 말로써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은 대사가 주를 이루잖아요. 그죠? 신봉사가 직접 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문투가 잘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어체라는 거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입구자를 써서 말로 하는 듯한 문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어체와 달리 말로 하는 듯한 말투가 굉장히 잘 드러내는 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문체를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산문체처럼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문장 형식이 아니라 운문체처럼 짤막짤막한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대꾸법이라든지 서리법이라든지 이런 표현 방식을 잘 활용해서 운문체를 사용한 생동감이 부여된
파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심청전에 드러난 고전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건 전개 방식. 요거는 우리가 고전소설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이 소설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요거는 심청전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배우거나 앞으로 교과서에서 배울 많은 고전소설에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기억을 하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요거는 교과서에서도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는데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전소설의 첫 번째 특징 어떤 것이었죠? 그죠? 주인공들의 탄생과 죽음을 까지의 일생을 다룬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쵸. 일대기적 구성을 보인다라고 했었죠. 자, 심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심청이가 출생했을 때부터 지금 교과서 상에서는 이제 고난 과정까지 나왔지만 우리는 끝까지 줄거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행복한 결말까지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다만 심청이가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을 한다는 점에서 아까 전에 신화적 요소 얘기했었죠. 도교의 신선사상이 드러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착한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고전소설의 주된 주제였죠.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그쵸.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권선징악의 구조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심청전에 적용을 해보면요, 심청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극진하게 모시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효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요 권선징악으로 이제 연꽃으로 환생하고 아버지는 눈을 뜨게 되는 복을 받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현대소설과 가장 대비되는 고전소설의 특징은요, 현실에 일어나기 위한 어려운 비현실적인 사건이 많이 전개가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죽은 어머니랑 용궁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죽은 줄 알았던 심청이가 연꽃으로 되어서 환생하는 등 이런 요소들이 비현실적인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사건 해결이 굉장히 고전소설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전소설이 심청전에서도 역시 고전소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신봉사의 꿈의 의미입니다. 자, 꿈이라는 건요, 특히 고전소설에서 이 꿈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청전에서도 꿈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친 모의고사 숙향전에서도 꿈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요것들 말고도 다양한 고전소설에서 꿈이라는 소재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각 소설마다 꿈이 등장했을 때 그 꿈이 소설 전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어떤 조력자가 등장해서 주인공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건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소설마다 이 꿈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소설에서 이 꿈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각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 심청전에서 꿈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서는요, 어떤 장면에서 꿈이 나왔었죠? 그쵸. 지금 첫 부분에 이제 심청이가, 진지를 차려줬을 때, 신봉사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한 현실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네가 꿈에서 좋은 꿈을 좀 꾼 것 같다. 네가 꿈에서 수레를 타고 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죠? 자, 그 신봉사의 꿈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봉사의 꿈에서 심청이가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때 수레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단순하게 이 줄거리 흐름상으로 파악을 해보면 첫째로 수레를 타고 심청이가 수레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줄거리상으로 심청이가 배를 타고 이제 인당수에 빠지기로 했었으니까 이 수레는 그 배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당수 첫 번째는 이제 인당수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적인 줄거리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이제 인당수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황후가 되고 연꽃으로 다시 생명을 찾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천자와 결혼해서 황후가 된 것을 염두에 두면 이제 술에는 행복한 결말을 예언해주는, 암시해주는 복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꿈은 수레를 통해서 심청이가 황후가 될 것임을 알려주는 소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꿈이 이렇게 줄거리에서도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청전의 주제의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심청전의 주제의식은요, 우리가 그냥 줄거리 전체를 봤을 때 쉽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당연히 뭐 효성, 심청이의 지극한 효성이나 뭐 효의식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심청전은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만 파악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고요. 그리고 판본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거리라든지 등장인물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제의식을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심청전의 주제는요, 일단 심청의 효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겠죠. 이게 가장 기본일 겁니다. 자, 하지만 이 판본이 달라짐에 따라서 줄거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효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달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효라는 보편적인 덕목을 긍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이면적으로는 이러한 효관념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자, 심청이가 이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그 효성 때문인데 사실 목숨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효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효라는 가치를 드러내는 대신에 이제 학층민이 겪어야 했던 이런 기본적인 평범한 효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효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그 당시 그 하층민들의 가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도 배웠겠지만 이제 경판본하고 완판본을 비교하는 학습 활동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죠? 경판본은 단순히 정말 그 심청이가 효를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했다면요. 완판본은 경판본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뺑덕어미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신봉사가 조금 더 이기적이고 현실적인 인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판본에 없었던 장승상댁 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목숨을 잃게 되면 그게 효가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도 하고요. 그죠? 이런 줄거리 변화를 봤을 때도 이 완판본에서 그냥 단순히 효만을 강조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청전이 전통적인 효, 윤리를 부정하고 그냥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긍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청이가 뭔가 물에 빠졌다가 거듭나기 때문에 제의적인 의미,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게 해석이 되기도 한다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심청전을 접하는 한 명의 독자로서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독자로서 당시의 관념에서 심청전을 바라볼 필요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효이며 그리고 심청전이 이렇게 거듭거듭되면서 줄거리를 변형해 가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 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옳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항상 뭔가 비판적인 시각을 주지하고 그리고 사물을 바라볼 때도 다양한 시각에서 좀 수용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청전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중요한
구절에 대한 정리도 해봤고요. 심청전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에 대한 정리는 다 끝이 났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반에 따라서 중간에 선생님이 보충이 필요한 아직 그 앞부분이 조금 덜 나간 반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조만간 학교에 가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시간이 지금 수업 시간이 조금 남았을 텐데 선생님을 했던 전체적인 내용들 다 정리를 해보고 필기가 다 잘 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학교 가면 그거부터 검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빈칸이 있다면 그 필기를 지금 꼼꼼하게 해주시고 필기를 하면서 복습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놨다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시험이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중해서 조용히 열심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조만간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